자, 이제 우리 수동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자동 계산을 가볼 건데, 자, 자동 계산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문제가 있죠. 그럼 이 대손 충당금 문제는 우리가 환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동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입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환입되는 금액도 컴퓨터가 계산을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동 계산을 갔을 때에 대손 충당금 문제를 제일 먼저 풀 거예요. 자, 일단 계산 자료 입력에 가서 기간은 엔터만 치시고, 혹시 뭐 불러오시겠습니까? 창이 뜨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얘라고 하면 우리 이전에 장부에 그 방금 장부에 썼던 기록은 안 불러오고 옛날에 입력하기 전 모습, 마지막 열었을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불러온다는 건 장부에 있는 내용 불러온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봤던 모습을 불러오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우리 그 데이터 값이 안 들어가서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니오가 기존 모습이 아니고 새로 점표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메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제가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건 위에 대손 삼각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대손 삼각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는 계정 과목만, 여기 녹색의 금액이 적혀 있는 건 붕괴하라는 거예요. 그럼 설정하라고 하지 않는 계정 과목을 붕괴하면 비용 과대 계상으로 오답 처리가 돼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면 외상 매출금 받으러만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컴퓨터가 채권 잔액과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을 인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몇 퍼센트 설정하라는 걸 문제에서 보고, 그러면 그 대손 추정률을 여기에 써줄 거예요. 그럼 얼마 설정할 거다라고 나오는데,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뜨면은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입을 해야 될 거고, 이 금액은 환입해야 되는 거고, 받으러움은 지금 보충해야 되는 금액인 거예요. 마이너스면 환입, 대손 충당금이 너무 많은 거고, 플러스면 보충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받으러만 한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받으러만 하라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지우기 때문에 얘만 설정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결산 반영에다가 누르게 되면 이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붕괴를 시키면 자동으로 붕괴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지금 이 서식인데, 방금 지금 있는 내용은 얘가 마이너스가 떴죠. 그러면 이 금액을 따로 적어둬서 지금 278만 1320원이 지금 대손 충당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금액의 1%만 설정할 건데, 그럼 221만 8680원이 되겠죠. 이 금액을 설정할 건데 500만 원의 지금 잔액이 있는 거예요, 장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자리에 있는 대변이니까 차변에 써서 줄이는 붕괴를 하고 있다 들어올 거예요. 자, 일단 다른 메뉴들 다 보고 이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럼 자, 우리가 기말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죄송해요.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여기다 써줄 거고, 그리고 이제 노무비 경비가 지나가고 나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여기에 써줄 거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여기다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써주는 금액이 실제 재고액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거는 우리는 실제 재고액을 쓸 거예요. 그런데 자, 자동 계산에서 보면 방금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에서 대손 삼각
메뉴에서 우리가 설정액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 우리 그 금액을 수동 결산으로 가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얼마 800번대 900번대를 구분해서 이 분계를 할 거예요. 근데 예외는 문제에서 음수가 나오더라도 결산 자료 입력만 이용하시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수동 계산 안 할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냥 음수로 써 라고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얘는 800번대 매출 채권 900번대 기타 채권 선택하는 거였죠.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은 자, 입력하는 것. 자, 얘는 비정상 감모 손실은 수동 계산을 하는데 방금 우리 했던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그리고 재고자산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할 거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얘는 원래 자동 계산이 되기도 하는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동 계산으로 한다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얼마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써주고 그리고 얘는 순실현 간행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평가 손실은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이 이건데 이만큼 달았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얘죠. 자, 그리고 자, 다음 또 메뉴로 가보면 자, 기말 재고 자산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추가액을 우리 매출 원가에 있는 퇴직급여 여기 앞에 보시면 500번대가 눈에 보이시죠? 임금이니까 공장 거잖아. 생산부 직원의 퇴직급여 추가액 그리고 당연히 사무직이나 영업직은 판관비에 800번대의 퇴직급여 1200에 쓰는 거예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여기 쓰시면 안 돼요. 얘는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칸이에요. 얘는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처리할 거고 얘는 차변에 850번 퇴직연금 충당금 1200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분기하는 거죠. 아래 쓰면 퇴직급여로 분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지금 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는 얘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여기에 단기 추가액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추계액을 주면 얘한테 퇴직급여 추계액을 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뺀 금액이 추가액이 됐고요. 이 금액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500번, 800번은 당연히 구분해야 되니까 쓰지 않을게요. 자, 다음 자, 감가상각비도 보면 자, 매출 원가는 500번대 원가예요. 이 중에 감가상각은 당연히 경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지금 제조에 관련된 게 눈에 띄죠? 글자들이 여기 500번대의 일반 감가상각비가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를 쓰는 거예요. 그럼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를 입력할 수도 있고, 고정자산 등록을 했다면 위에 감가상각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얘를 결산 반영하면 자동으로 자기 위치로 들어가도록, 경비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컴퓨터가 지금 500번대 감가상각비냐 아니면 판관비 아래에 있는 800번대 감가상각비냐. 자, 지금 기준을 일반적으로 잡을 때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잡아요.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위쪽은 500번대 매출 원가니까, 아래쪽은 판관비니까 800번대로 기준을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00번대 감가상각비는 위쪽에, 800번대 감가상각비는 아래쪽에. 직접 쓴다면 여기에다가 그 위아래를 구분해서 금액을 써주면 되고, 단기 감가상각비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에서 부른다면 얘 클릭해서 경비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면 자동으로 자기 위치로 이 감가상각 회사 계상에 계산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법인세 있죠? 자, 법인세는 이 선납세금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선납세금이 장부에 얼마 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 계상하는 것 첫 번째는 선납세금 금액을 얘를 우리 결산 전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하고, 옆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결산 전 금액을 결산 반영 금액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추가 계상액에는 우리 법인세 추산액 빼기 선납세금 한 금액을 얘를 입력할 거예요. 입력. 그럼 얘 써주면 나중에 분계를 시키면 얘가 대변에 선납세금이 되는 거고, 얘가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분계를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자, 이게 지금 우리 자동 계산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을 보면,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에서 지금 수동 결산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다른 거 먼저 입력해봐야 수동 계산 하러 나가야 되면 입력했던 거 다 날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78만 1320원 있죠. 이 금액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수동 계산으로 딱 설정할 거 없이 1% 제로로 만들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따로 적어 놓으시고, 자,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 금액 적어 놓고, 지금 이 두 개 할 건데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마이너스 금액 적어 놓고,
이제 계산자료 입력 닫고 일반 전표 다시 12월 31일 날 가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방금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이었죠. 109번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방금 적어온 금액으로 써주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800번대 800번대에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금액이 줄었으니까 설정하려는 금액이 딱 맞겠죠. 그럼 다시 들어가면 걔는 딱 정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정할 거 없다고 0이 딱 떠 있어야 정상이지, 다른 값이 나오면 지금 이 금액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분계하셨으면 창 닫고 자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다시 엔터 치고 뭔가 창 뜨면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대손삼각 버튼 눌러서 얘도 아니요. 그래야 지금 방금 우리 딱 맞추고 오니까 제로가 되었죠. 지금 딱 이거에 1%가 남아있거든. 공 두 개 떼면 이 금액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문제 4번에서 매출채권의 1%니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을 업이고, 그럼 미수수익은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지죠. 설정하라고 하는 것만 설정할 금액을 쓸 건데 얘네들은 설정하는 거 아닌데 설정하면 기타 대손상각비로 분계를 해주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얘만 더 보충하면 되죠. 그럼 계산 반영 누르시면 컴퓨터가 방금 그 금액을 지금 판관비에서 아래에 대손의 외상매출 금액 받을 엄의 금액이 들어와 있죠. 판관비에 대손상각에 이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스마트의 도전 프로그램은 이걸 합계잔액산표를 보고 계산해서 여기에 직접 금액을 써주면 분계해주는 정도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기능 때문에 조금 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다음 우리 1번 문제는 대손 감가상각이었죠. 자 이제 1번부터 문제 풀어오면 첫 번째 우리 감가 고정자산 등록한 거에 반영할 거잖아. 이것만 가지고 할 거라 그랬으니까 위에 감가상각 버튼 누르시면 자 우리 입력했던 5개가 있죠. 얘를 결산 반영 누르면 자 우리 매출 총익을 기준으로 위쪽에 우리 500번대로 했던 공장 건물 그리고 절단기 그리고 5톤 트럭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들어온 거고, 판관비에는 우리가 입력했던 본사 건물 그리고 승용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분만 잘해주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자 다음 두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인데 이 원재료는 지금 우리 정상감모든 비정상감모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지 재고액 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평가 손실은 그냥 장부가액을 그대로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럼 원재료의 이 금액, 제공품의 이 금액, 제품의 이 금액을 쓸 거예요. 자, 그럼 화면 제일 위로 올리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금액 4,350만 원을 쓰고, 자 그리고 화면을 내려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2,850만 원을 쓰고,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에 4,865만 원을 쓰고, 그러면 지금 2번 문제도 분계할 준비가 끝이 난 거예요. 아직 분계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분계하라고 눌러야지만 분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해도 시험 때는 답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분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3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 추가 설정액이라서 이 금액이 올해 추가할 금액인데 생산부 직원 거, 사무직 직원 거. 그럼 생산부 직원 1230만 원은 우리 임금 적혀 있는 아래에 500번대의 퇴직급여 전입액에 123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500번대 퇴직급여 전입액이에요. 다음 사무직 직원의 1178만 원은 우리 아래 판관비 아래 급여 아래에 있는 800번대의 퇴직급여 전입액에 1178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번은 먼저 했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가 수동 계산으로 한 거고, 자 9번은 이제 법인세 계산하는 거죠. 자 법인세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화면 이제 법인세 문제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중에 미래에 세무일급 공부하시면 직접 계산할 때 위에 거 전부 다 집어넣고 이 값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먼저 하면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위에 입력하는 순간 값이 바뀌거든. 그래서 습관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산납세금이 있죠. 첫 시작은 이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계산 전 금액을 계산 반영 금액의 입력이라고 적은 거예요. 됐나요? 다음 추가 계상액은 자 문제 보시면 법인세가 얼마라고 적혀 있죠? 828만 3천 원이라고 적혀 있죠. 문제에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 안 하잖아. 법인세 얼마라고 알려주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추가로 내야 되는 거니까 산납세금 미리 낸 세금 뺀 나머지를 추가로 낼 거예요. 추가 계상액은 법인세 신고할 때 낼 거. 이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두 금액의 합이 법인세니까 이 법인세가 법인세 등 적혀 있는 금액이 문제의 법인세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828만 3천 원 적혀 있는 것 있죠.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 있는 것 전부 다 작성이 끝났죠. 자 그럼 얘가 제 생명이에요. 이거 안 하면 문제 안 푼 거예요. 전표 추가라고 있죠. 자 보시면 아직 얘 안 누른 상태인데 이 상태로 하면 지금 12월 31일 날 분계가 들어오는 게 기말 수정 분계인데 안 들어와 있잖아. 그럼 저 문제는 안 푼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쓴 건 여기에 입력한 걸 문제 풀었다고 하려면 자 전표 추가 클릭하시고 그리고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는 이 글자를 봐야지 얘가 끝난 거예요. 분계 안 하면 아무 짓 안 한 거예요. 채점 기계는 여기 안 들어와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분계로 채점을 해요. 여러분이 직접 했던 지금까지 여기 우리가 입력한 걸 컴퓨터가 분계했던 아무거나 분계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분계 집어넣으라는 게 문제지 여기에 입력하라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럼 어느 시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 자동계산 분계 완료되어 있으면 일반 전표 저는 날짜 다시 조회하면 지금 내가 입력 안 했지만 컴퓨터가 자, 법인세도 분계해줬고 대손충당금 받으러 온 것도 설정해줬고 감가상각도 했고 퇴직급여 분계도 해줬고 전부 다 분계가 다 잘 들어와 있죠. 500번대 감가상각비도 되어 있고 500번대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되어 있고 이렇게
컴퓨터가 전부 다 분계를 정리를 해주면 얘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여기에서 자, 교재 404페이지로 가볼게요. 404페이지. 자,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자, 문제에서 계산 문제에서 이익여금 처분 계약서를 작성하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자, 먼저 이익여금이라는 건 올해 이전에 남아있는 내 회사 돈에다가 올해 사업해서 돈 번 당기 순이익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 돈 가지고 주주들끼리 돈 얼마 나눠 가질지 이제 정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면 얘는 쓰고 계시니까 다음 페이지로 못 이런 문제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자, 교재에 404페이지 자,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장부를 마감 정리해가는 순서예요. 왜냐면 우린 제조업이기 때문에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마감을 해야 단기 제품 제조원가 물건 만드는데 돈 얼마 들었다가 정리가 될 거고, 그럼 그걸 토대로 우린 손익계산서에서 그거 팔고 얼마를 정확하게 남겼다고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남긴 돈으로 어떻게 나눠 가질지 주주총회를 내서 나눠 가지고, 그리고 남은 돈은 내 재산, 우리 법인 재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남는 순서대로 가요. 그렇다고 얘네들을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얘만 지금 뭔가 적혀 있고 입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나머지는 조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열면 장부에 우리가 입력된 걸 토대로 얘는 불러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자, 이제 나머지 전부 다 닫고 이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하고 엔터 치면 지금까지 입력된 게 다 집계가 컴퓨터가 알아서 하면서 단기에 물건 만들면서 9,782만 8,500원이 들어갔다고 컴퓨터가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다음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엔터 치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방금 매출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방금 물건 만드는데 이 돈 들어갔다 라고 정리한 게 여기 들어와서 실제 매출 원가가 얼마다 산정이 되면서 이익을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단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단기순이익이 창 닫고 이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면 자, 아니요라고 해야지 방금 있는 새로운 게 불러와줘요. 그럼 아니요 라고 하면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올해 단기 순이익 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액하러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자 우리 먼저 정기 처분 확정일이 2020년 제가 2월 28일이라고 예를 들었고 단기는 2021년 2월 28일. 자 지금 제가 쓴 건 우리 시험 때는 21년도니까 22년이라고 나올 거예요. 올해 번 거 내년에 나눠 가질 수 있잖아. 그죠? 지금 2020년 기속을 21년도에 주주 총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래에 이제 처분 내역을 아래쪽에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쓰는데 자, 이익준비금이 있죠? 자,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소화 한도는 현금 배당의 10%죠. 그럼 제가 얘를 현금 배당을 1,000만 원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0%면 얘는 100만 원을 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 그리고 현금 배당이 있죠. 이 현금 배당이 지금 1,000만 원이라서 최소가 100만 원이었던 거고 그리고 주식 배당금이 방금 2천만 원이라 그랬고 자 그리고 사업확장 적립금이 500만 원 단체 적립금이 300만 원. 자, 그럼 얘 입력을 하면 자, 지금 왼쪽에 보면 계정 과목 코드 번호들이 적혀 있죠. 그죠? 계정 과목명 해서 코드 번호까지 적혀 있잖아. 이 적혀 있는 게 이 금액으로 분개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뭐 얘네들은 계정 과목이나 칭하는 명칭이나 똑같으니까 이 금액들로 분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익잉여금 지금 처분하는데 항목이 여기에 없다면 저 위에 칸 추가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제일 마지막 칸을 클릭하면 얘가 활성화돼요. 그럼 칸 추가를 눌러서 아래 칸에다가 F2번 눌러서 계정 과목 만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분개해 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무조건 전표 추가를 해야 돼요. 얘는 전표 추가 누르면 물어보지도 않고 분개하겠냐 물어보지도 않고 추가했다라고 하면서 티도 안 나요.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미심쩍을 때는. 자, 클릭하면 전표 추가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 처분 내역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표 추가를 실행해야 된다. 얘는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 계약서는 얘는 무조건 전표 추가를 클릭 안 하면 이 문제 안 푼 거예요. 물론 한 문제로 3점짜리로 나올 건데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전표 추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가보시면 방금 결산자료 입력 분계는 결차 결대로가 있었고 이번엔 차변 대변에서 우측 위에 손익이라고 적혀 있는 애가 있죠. 지금 손익이라고 위에 적혀 있는 애. 지금 얘가 우리 손익 즉 방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이제 단기 순이익하고 이런 거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하는 분계를 컴퓨터가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그럼 지금 그 현금 배당하고 이런 건 지금 없어요. 여기에는 분계. 그 배당하는 내용 왜 없냐면 21년도 2월 28일자 전표로 들어가거든. 그죠? 그 날짜의 결의일이잖아. 그 날짜 전표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얘는 올해 12월 31일 것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우리 결산에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 결산 문제 있죠? 자, 결산 문제도 자, 우리 실기도 해 보셔야 되니까 우리 책 보시면 결산 문제가 5문제씩 있어요. 그죠? 뒤에 보시면 5문제씩 매 회차마다 있어요. 예를 들면
514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결산 문제가 매 차마다 있는데 앞 페이지 쪽에 보면 우리 회사 번호가 있죠. 274번. 그 다음부터는 다음 회차가 75번, 76번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 결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실기까지 연습할 겸 이거 해봐야 열 몇 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풀어보시고 그리고도 공부를 좀 더 하실 분들은 카페에 보시면 자, 우리 공부 자료에 중급 수동 결산 분계 연습 있죠. 직접 분계하는 거. 뭐 초급도 푸셔도 되고 이건 회계 1급 거고 얘는 세무 2급 거예요. 그럼 보시면 외화가 자주 나온다는 것도 아마 공통점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컴퓨터도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우리 책에 있는 것 가지고 먼저 보시고 얘는 수동 계산만 가지고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은 계산은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라이센스 취득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최소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실기 70점 중에 15점이면 작은 분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기를 권해요. 근데 라이센스 취득이 목적이 아니신 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저하고 소득세 쪽으로 좀 갑시다. 자, 지금 이번 시간 제가 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시간은 제가 판서로 좀 할게요. 자, 270페이지 갑시다. 자, 270페이지. 자, 우리 새 책 보실 분들은 내용 똑같아요. 페이지 똑같네. 새 책도 270페이지. 똑같은 내용이니까 소득세 쪽을 펴시고 소득세법에 대해서 제가 개념하고 우리 실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지식들하고 용어들하고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소득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법 명칭이 아니라 소득세라는 말은 우리는 세금은 소비세, 소득세, 보유세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야기했던 거는 소비세고 소비가 일어나야지 세금을 부과하는 거. 뭐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들은 소비세 형태인 거고 우리 뭐 뉴스에 요즘 자주 보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은 보유해야지 내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부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득세라는 건 그럼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만 내는 거예요. 안 버는 사람은 낼 일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소득세는 형태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 자연인이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있고 그리고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두 가지 형태를 다르게 과세를 하고 있어요. 개인은 우리 같은 자연인을 말하는 거고 법인은 법인 인격체라고 말한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 한명회사, 사단법인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것을 벌어들인 거하고는 서로 다른 형식을 과세를 하는데, 자, 우리 개인 소득세는 얘는 세법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는 개인자를 생략하고 소득세법이라고 한 거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거는 소득자를 생략하고 법인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세법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지. 그래서 세금 우리 그 세원 부과 형식으로 할 때는 둘 다 소득세라고 불러요. 세법 이름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럼 이 개인소득세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 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 주의 방식을 띠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득 원천설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어떻게 벌었는지 그 방법을 찾는다는 게 소득의 원천이 뭔지를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 그 회사에 일해서 급여를 받은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한 건지, 이자를 받은 건지, 뭐 우연히 주운 건지, 뭐 이런 소득의 원천을 따져가지고 그 소득에 대해서 세법법전에 이렇게 번 거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해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세금 부과하고, 안 적혀 있으면 세금 부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건 순수한 자기 돈이 증가하면 우리는 과세 대상 소득에만 들어간다면 그냥 원천은 따지지 말고 전부 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우리는 포괄주의 법인세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하고 항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법인세 계산을 회계는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를 계산하죠. 그런데 법인세법은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하고 차이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둘이가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 안 거치고 바로 자본의 증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에서는 반영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우리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을 띠고 있는데, 자, 우리 사람들이 그 참 세금을 피해 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변천사로대로 말하면 옛날에 이자를 받는 게 주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은행에 저축을 하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자 받는 형식의 세금을 피해가는 상품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그 열거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항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그 몇 가지 열거를 해놓고 위와 유사한 형태라면 세금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이자 소득의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그렇게 하면서 막고 있으니까 또 세상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펀드 같은 상품을 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당받는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너무 종류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또 포괄주의를 가미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퇴직연금 상품이나 이런 연금 상품들 있죠. 일반 개인연금 상품이든 연금 상품으로 또 열거된 과세를 피해 다니는 상품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포괄주의를 가미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미한다는 건 아예 대놓고 하겠다는 건 아니고 위에 열거해 놓고 그거와 유사한 것들도 다 과세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서 소득 원천별로 구분해서 하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게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다라고 적혀 있죠. 이게 우리 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과세 방법이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소득세법은 원칙은 종합과세 방식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종합과세라는 건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사업을 했던,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이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걸 다 합쳐서 1년 동안 너 얼마 벌었으니까 세금 얼마 내 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자, 이 다른 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원천징수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272페이지에 가보시면 두 개가 적혀 있는데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고,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이후 확정 신고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걸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돈을 받을 때 세금 얼마 내래. 그럼 그 세금 내고 나면 더 이상 그 돈 번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가 없도록 끝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1등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래 올해 돈을 벌면 내년 5월 달에 세금 내야 돼요. 내년 5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그 돈을 다 안 쓰고 있을 거라는 믿음은 세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돈을 지급할 때에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할 건데, 은행이 그때 이 돈 가지고 또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게 이 돈은 이 세금 떼고 더 이상 세금 부과 안 할게라고 그냥 원천징수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여러분들이 200만 원씩 3달만 일하고 로또 1등 돼서 그만뒀어요. 그럼 600만 원 월급 받았겠죠. 근데 로또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5월 달에는 10억은 세금 떼고 끝내고 올해 600만 원 받은 것만 가지고 내년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 버린다는 게 이 완납적 원천징수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는데 들어오지 않죠, 종합소득에. 그래서 이 완납적 원천징수를 다른 말로 분리과세라고 해요.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월급 받을 때에 세금 떼이고 받죠.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일하고 있어요. 올해 세금 얼마 내야 될지 어떻게 알아? 올해 1년 동안 얼마 벌지 모르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거고 내 월급이 오를지 내릴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세금 떼고 있잖아. 이건 소득세는 우리나라 세수학부 2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 간이세액표라는 걸 내요. 그럼 간이세액표에 이 사람이 월급이 얼마고 이 사람의 부양가족이 몇 명이면 이 사람한테 일단 얼마를 떼라라는 표를 제시를 해요. 기준표를. 그럼 그거에 의해서 일단 원천징수를 해요. 세금 떼고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년 2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오랫동안 번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겠죠. 그리고 세금 내야 되는 거 안 내면 안 되는 거 이게 정리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야 될 결정세액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 금액하고 월급 받으면서 떼인 세금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정리를 할 거예요. 그걸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중에 근로소득자 확정신고하는 연말정산이 여러분들이 2월 달에 하는 건데, 그럼 원천징수 평소에 당하고 나서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 걸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천징수는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거고 이 분리과세라고 하는 얘는 종합과세에 미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원칙은 종합과세인데 자, 여기에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자고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